어두운 서재에 낡은 책 한 권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 1800년 전의 먼지가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읽어왔던 삼국지 그 속의 영웅들은 의리와 충성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빛나는 영웅들의 뒷모습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1400년 전 붓을 들고 삼국지연애를 쓸 때 그는 수많은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잘라냈습니다. 너무 적나라해서 차마 소설에 담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봉인된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정사 삼국지와 세설신어 그리고 위략 같은 역사사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말입니다. 먼저 삼국지 최고의 간홍이라 불리는 조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조는 젊은 시절부터 여색을 극도로 밝혔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세설신호에는 조조가 젊은 시절 친구 원소와 함께 남의 집 홀레에 몰래 숨어들어 신부를 납치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낙양성 남쪽에서 혼례가 벌어지자 두 사람은 신랑 집 근처에 숨어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조조가 큰 소리로 도둑이야 하고 외쳤고 신랑 쪽 하객들이 우르르 몰려나간 사이에 원소와 함께 신부를 끌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치던 원소가 가시던 불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되자 조조가 다시 도둑이 여기 있다 하고 소리쳐서 원소가 겁에 질려 빠져나왔다는 기록입니다. 훗날 천하를 두고 다투게 될 두 거물의 젊은 시절이 이 정도였으니 나관중이 이 장면을 소설에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조조의 여색 문제는 젊은 시절의 장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년 조조는 남쪽으로 원정을 나서 완성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을 지키던 장수라는 장수가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해왔습니다. 보통의 장수라면 항복한 적장을 달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조가 완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장수의 죽은 숙부장제의 아내를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연애에서는 추씨라고 불리는 이 여인을 조조는 첩실로 삼아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장수는 치욕감에 이를 갈았습니다. 적장의 숙모를 건드린 것은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조는 장수의 분노를 감지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수를 몰래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누설되었고 분노한 장수가 야간 기습을 감행하면서 조조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조조의 맏아들 조왕이 전사했고 조카 조한민도 목숨을 잃었으며 조조를 목숨 걸고 지키던 천하의 용장 전이마저 장렬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자 한 명을 탐하다가 아들과 조카와 최측근 호위무사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사 삼국지 무제기에는 이 사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조의 본처 정씨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평생 다시는 조조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관중은 이 사건을 소설에 일부 넣기는 했지만 조조의 추악함을 상당 부분 희석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관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의의 화신이자 무신으로까지 추앙받는 관우에게도 나관중이 참아 쓰지 못한 치부가 있었습니다.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관우는 여포가 조조에게 포위되어 있던 합의전투 당시 조조에게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여포의 부하였던 진해록이라는 장수의 아내 두씨를 자기에게 달라고 여러 차례 청한 것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장의 아내를 탐하며 몇 번이고 조조에게 매달렸다는 이 기록은 우리가 아는 관우의 이미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관우가 하도 집요하게 청하니까 조조는 도대체 그 여자가 얼마나 예쁘길래 저러나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포를 무찌른 뒤에 두씨의 얼굴을 직접 확인했고 그 미모에 반해버린 조조는 관우에게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두씨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관우는 이 일로 조조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관우가 전장에서 유부녀를 탐했고 더 큰 호색한인 조조에게 빼앗겼다는 이 이야기를 나관준이 소설에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연애에서는 이 에피소드가 깔끔하게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관우의 의형제 장비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위략이라는 역사서에 인용된 기록에 따르면 건한 5년, 즉 200년에 장비는 하우페의 사촌 여동생을 길에서 만납니다. 뗏나무를 주우러 나온 이 소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장비는 이 소녀가 양가의 딸임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사로잡아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당시 장비의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30이 넘은 장수가 13살짜리 소녀를 길에서 납치해서 결혼했다는 이 기록을 나관중이 소설에 넣었다면 장비라는 인물의 호탕한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해의 화신이라 불리는 유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비는 정사에서 아내를 무려 4번이나 버리고 도망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포에게 쫓길 때도 조조에게 패할 때도 유비는 번번이 아내와 자식을 적에게 남겨두고 혼자 도주했습니다. 정사 선주전에는 유비가 앞서 여러 차례 처자를 잃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형제는 팔다리와 같고 아내는 옷과 같아서 옷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팔다리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그 유명한 말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비에게 여자란 정말로 갈아입는 옷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뛰어넘겠다고 선언이라도 한 듯한 조조의 아들 조비의 이야기입니다. 204년 조조가 원소의 근거지인 업성을 함락시켰을 때 17살의 조비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원소의 며느리 견씨가 숨어있던 방이었습니다. 견씨는 원소의 둘째 아들 원희의 아내였고 당시 하북 제1의 미인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조비는 멀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울고 있던 견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반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남편 원희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조는 그래도 과부들에게 손을 뗐지만 아들 조비는 진짜 유부녀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된 조비는 여러 후권들을 총애하기 시작했고 견씨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사람을 보내 견씨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빼앗아온 여자를 자기가 죽인 것입니다. 삼국지에는 초선이라는 경국지색의 여인이 등장하여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지라는 유명한 미인계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사의 초선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록에는 여포가 동탁의 시녀, 즉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하녀와 몰래 점을 통하고 있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왕윤이라는 신하가 이 사실을 알고 여포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동탁을 죽이도록 부추겼다는 것이 정사의 기록입니다. 나관중은 이 빚비만 치정 사건을 초선이라는 가공의 미녀를 창조하고 미인계라는 드라마틱한 서사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동의 두 영웅 손책과 주유의 이야기입니다. 연애에서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사에서 개교와 소교의 결혼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정사주의 전에는 주유가 손책을 따라 환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을 때 교공의 두 딸을 사로잡았는데 모두 절색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책이 대교를 취하고 주유가 소교를 취했다는 이 기록에서 핵심 단어는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연애도 구혼도 아닌 전쟁 포로로 잡아서 아내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책은 이 약탈혼을 저지르고도 주유에게 태연하게 농담을 건넙니다. 교공의 두 딸이 비록 잘났다지만 우리 둘을 남편으로 얻었으니 그들도 신이 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여인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이 뻔뻔한 발언을 나관중이 소설에 담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지 시대에서 가장 기이한 사랑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위나라의 명신이자 서예의 대가로 유명한 종묘의 이야기입니다. 종묘가 작은 아들 종회를 얻었을 때 아이의 어머니인 첩장씨의 나이는 27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묘의 나이는 75이었습니다. 48살 차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진짜 막장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종묘는 이 젊은 첩에게 너무나 빠져든 나머지 원래 있던 본처를 내쫓으려 했고 이 소식을 들은 황태우가 직접 나서서 이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종묘는 분노하여 독을 삼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번에는 산초를 먹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인지 하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던 대신이 젊은 첩 때문에 자살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황제 조비가 먼저 백기를 들고 말았다는 이 기록은 정사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관중이 삼국지연회에서 삭제하거나 미화한 장면들의 실체는 이토록 적나라했습니다. 조조는 신부를 납치하려 했고 적장의 숙모를 탐하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관우는 전장에서 유부녀를 조조에게 청했고 장비는 13살 소녀를 길에서 낚아챘습니다. 유비는 아내를 4번이나 적에게 버리고 도망쳤고 조비는 적의 유부녀를 빼앗아 놓고 나중에 죽여버렸습니다.
손책과 주인은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고도 태연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모두 정사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관중은 이 날것의 기록들을 그대로 소설에 넣었다가는 영웅서사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추악한 것은 잘라내고 보고 싶은 것만 남겨서 1000년 동안 사랑받을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소설이 아닙니다. 영웅이라 불리던 자들도 결국은 욕망과 폭력과 탐욕에 휘둘리는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이렇게 어둡고 추한 그림자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역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